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매물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급증한 종부세 부담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사례별로 자세히 따져보고 또 절세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승현 회계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승현 회계사님, 종합부동산세 지금 개인에게 다 고지가 일단 됐잖아요. 네. 오늘 이제 국세청에서 개인들의 고지한 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해서 총 몇 명, 얼마에 발표됐다, 얼마에 지금 고지가 나왔죠? 어떻게 네네. 됐습니까? 오늘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전체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치면 네. 74만 4천 명이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대비 14만 9천 명 정도 증가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25% 정도 증가한 인원이 받게 됐고요. 예. 또 고지 세액으로는 4조 2,687억 원. 그래서 작년 대비 9,216억 원, 27.5%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이제 과세가 됐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택과 토지분까지 합친 것이고 네. 주택만 따로 놓고 봤더니 증가세가 더 가파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따로 놓고 보면 예. 납세 의무자가 올해 66만 7천 명입니다. 작년 52만 명에 대비해서 28.3%가 늘어난 수치고요. 28%. 예. 종부세 금액으로는 1조 8,148억 원으로 작년 대비 42.9%나 증가한 이런 그러니까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택으로만 치면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43%, 낸 사람은 28% 늘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3년간의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 낸 사람 전체로 종부세 한 배가 늘었고 세액은 2.5배 이렇게 달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로 내게 된 사람은 거의 지금 폭탄이다 이런 반응인가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 종부세 과세 구조상 고가 주택을 다주택자로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종부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내는 세금에 대한 반응은 좀 저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과 고가 주택 다주택자가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올리는 부분과 내년도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올해 실제 낸 종부세보다 내년에 예상되는 종부세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른 것은 종부세율이 인상돼서가 아니고 네, 공시가가 조금 올랐고 네, 또 종부세를 매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조금 오른 것 때문인데 네, 네, 이제 내년부터는 종부세율 자체가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올해 내는 종부세율의 한 배 정도 되는 최저세율이 3%인데 내년에 최저세율은 6%거든요. 그렇게 세율이 두 배가량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내는 종부세는 이제 일종의 전초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종부세를 내신 분이라면 무조건 2배 이상은 내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 기존에 종부세를 내시던 분들 외에도 올해 이제 집값도 많이 뛰고 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서 새로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지역들 아파트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던데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주로 레미안 대치 팰리스 등 아니면 또 마포에 있는 아파트 네. 마레프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강남권에 있는 집중돼 있는 반포지구라든가 강남 쪽에 있는 고가 주택 이런 쪽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종부세의 그 대상 자가 납부자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오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네. 그 기준점 자체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약간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계속 예전 그다음에 재작년 기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종부세 대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이번에도
내는 사람은 한 28% 아까 네. 28.3% 정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내가 종부세라는 어떤 그런 세금을 전혀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약간 예, 충격으로 예.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분들이 뭐 집값을 일부러 올린 사람들도 아니고 네. 또 그분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멀쩡히 있어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꼴이죠. 뭐 진짜 이렇게 되면 대출 받아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면은 아예 연초에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들어야만 내가 종부세 세금 낼 수 있는 거 세금 내기 아니냐. 위해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때 이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는 뭐 이제 검토하시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결단이라든가 뭐 또 그분도 정치인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집행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어떤 그 행정부라든가 그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법률로 통과된다거나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원래 있던 규정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요. 네. 그것이 뭐 적극적으로 검토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어쨌든 현재 있는 세율이나 뭐 그다음에 또 뭐 공정 가액 비율 이런 조차는 상당히 계속 유지가 되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집값도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인상이 되니까 뭐 예. 세금은 또 많이 늘어나는 걸로 현재는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분들 중에서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보면 참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네. 회계사님 현장에서 고객들 많이 마주하실 텐데 지금 반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같이 투기꾼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야. 한 명 한 명 이제 만나 뵈면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하다가 이주택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예.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면 강남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네. 또 은퇴를 하시거나 이렇게 예. 집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이제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많아져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그러세요. 있고요. 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내년도에 부담이 커지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런 분들 얘기도 조금 이따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고 또 일반적으로 1주택에서 조금 오래 산 분들은 공제 혜택이 좀 있죠. 어떻습니까? 네. 1세대 1주택자의 그 종부세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고령자인 경우에 60세가 넘어가면 네. 공제율을 10%부터 시작해서 70세 넘어가면 30%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30% 적용을 까지. 해주고요. 네. 또 장기 보유에 대해서 5년 이상 보유하면 20%부터 네. 15년 이상 보유하면 50%까지. 네. 이게 합산하면은 최대가 이제 80% 올해 기준으로 80%인데 한도가 70%입니다. 그래서 최고 70%까지만. 나이도 뭐 70세가 넘고 15년 이상 보유하신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70%까지 장특 세액 공제를 받으시니까 부담이 예. 줄어들게 되죠. 근데 뭐 70%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일반적으로 1주택자들은 어찌됐든 뭐 세금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네. 1주택자들의 세금이 어느 정도 바뀌는지 좀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제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작년도, 올해, 내년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예. 우선 고가 주택을 보면 평당 1억 이상을 이제 찍은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예. 작년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한 1,095만 원, 한 1,1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부담을 하셨던 분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 오른 부분 반영했을 때 2,064만 원, 어. 2배 정도 증가하신 거예요. 배가 늘어나네요. 예, 내년도에는 2,56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도 사실은 뭐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좀 좋은 집인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네, 좀 더 가격이 낮은 것들로 내려와서 보면 예.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 네. 이거 시세 한 17억 정도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내시던 분이 올해는 375만 원, 내년에는
620만 원 정도. 내년에 가파르게 훨씬 많이 증가하고 올라가네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이 올라간 만큼 종부세도 기하급적으로 4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예. 종부세만 놓고 보면요.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들은 타격이 덜한데요. 네. 상계주공 6단지 58제곱미터 기준으로 시세 7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보면 네.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9억 원까지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종부세는 안 나오고 재산세가 작년에 60만 원, 올해 63만 6천 원, 내년도에는 이제 0.05%씩 재산세를 감면해줘요. 6억 이하 공시가격은.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도 한 25만 원 정도는 늘어난 8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하는데 재산세도 저렇게 늘어난다. 네, 맞습니다. 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부분을 반영하면 예.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보여준 제일 첫 사례 이 앞으로 리버파크 네. 시세 33억 원의 경우에 올해 2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종부세가.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고소득자라면 뭐 고소득자라도 그랬죠. 만약에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좀 조금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죄로 2천만 원씩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게 예.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예. 비싼 집 살면 네. 세금 좀 많이 내면 안 되냐라는 의견도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분이 아까 뭐 세무사님께서 뭐 감면 비율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감면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의 의문인 게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재정학 쪽의 문제이긴 하나 예. 우리가 이 세금을 올리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율과 과표를 올리는 방식이 있는데 예. 현재는 지금 정부는 이거 두 가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금에 대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또 만약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모를까? 주택 가격은 또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당분간은 또 네. 오른다는 믿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소비자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보유자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는 글쎄요 이런 것들을 뭐 대상이 얼마일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네. 그것이 그렇게 면밀하게 네. 따져져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회계사님, 또 이 집이 명의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느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있거든요. 그 공제액이 9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인별로 각각 6억 원을 빼주게 돼서 12억 원을 빼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는 종부세가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령자나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부분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차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공동 명의로 가지신 분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는 부부 공동 명의가 불리하다. 지금 세금이 어떻게 어느 정도 불리합니까 지금? 우선 공시가격이 30억 원 기준으로 조금 이거는 네. 고가주택이 아니면은 12억 공시가격이 안 되면 부부공동명의 아예 종부세가 안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공시가격이 30억인 주택을 가정했을 때는 예. 올해 기준으로 단독 명의는 세액공제 적용하면 530만 원이 나오는데요. 예. 공동 명의로 해서 두 세금을 합치게 되면 850만 원입니다. 훨씬 그리고 많네요. 내년도는 463만 원, 그리고 공동 명의는 1,197만 원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한다는 것은 세금을 좀 전략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재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 때문에 한 게 대부분일 텐데 네.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 되니까 그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저건 좀 불공평하다. 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도 고령 장기 보유 혜택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법안을 준비한다고 그러시던데 네네. 그럼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법률이 통과될지 여부는 이제 법률가들이 하시겠지만 일단은 부부 공동 명의라는 것들이
단독 명의보다 세금을 더 낸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예. 원칙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 법안이 어떻게 되냐에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수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의 이제 절세 효과라든가 양도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약간의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약간의 절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또 같이 노력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의 어떤 금술도 네. 그 소유권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예전에 남성 가부장적 시대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지금은 때는 가장 큰 재산은 함께 공동명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당연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근데 거기다가 좀 거부한다. 징벌적인 세금을 이거는 매긴다? 제가 보기에는 좀 가정의 좀 그 네. 평화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네. 보면.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어떤 권장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불합리하게 아니면은 불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희석 위원이 아니더라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다못해 청와대 청원이 있든 뭐든 해서 뭐 개정이 되거나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조금 어느 정도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싼 집 사는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저희 지금 뭐 예. 유튜브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여기도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반론도 있어요. 네. 실현된 소득하고요. 예. 아직 미실현된 소득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실현된 소득이다. 그러면 실제로 통장에 네. 돈이 얼마만큼의 어떤 내가 불로소득이 됐든 아니면 예. 차익이 됐든 그 통장에 돈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벌었든 아니면 불로소득이었던 번 돈에 대해서는 나라하고 나하고 조금은 약간 분배를 하자, 쉐어를 하자 네. 이런 어떤 개념이 맞겠지만 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네. 단순하게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내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고정돼 있는 채로 네. 그런 부분들 실현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치만 올라가서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승현 우리 회계사님이 사례를 보여준 것 중에서 종부세가 2천만 원 올해 그리고 내년에 2,560만 원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한 달에 월세를 한 200만 원씩 국가에다 갖다 바쳐야만 내 집에 내가 사는데 월세를 200만 원씩 바쳐야만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이걸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요 그런 이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예. 중에 실제 어떤 움직임도 있냐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 내기 위한 세금을 재원 마련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야죠. 그럼 이제 아까 예, 제가 뭐 그렇죠. 반 돈이 있어야 농담처럼 되니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적금을 든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아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종부세라든가 세금이 많은 집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고요. 네. 그리고 월세를 주고 나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좀 더 저렴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 임차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냐면은 전세 물량 자체가 또 전세를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전세로서는 거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니까 월세를 줘 그러면 좀 전세 물량에도 좀 영향을 미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역시 또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백 기사님, 이 네.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종부세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이게 또 건강보험도 더 많이 내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이런 보유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건강보험료를 낸다든지 예. 아니면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든지 예. 또는 우리가 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그럴 때 취득세나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한 60여 가지 세금의 기준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보유세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와 연관돼서 네. 기초연금을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를 안 내다가 재산이 올라가가지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박탈돼서 이제 따로 또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다양한 준조세들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름으로써 저절로 이렇게 부담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데 아까 그 회계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 본다면 뭐 그 수는 많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까? 이주택자. 예, 아까 1세대 1주택자의 사례는 사실은 세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거는 2주택자에 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2주택자 사례를 보면은 정말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고가주택 2주택자의 사례를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작년에는 보유세를 3,2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5,200만 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요. 네. 내년에는 1억 1,400만 원 수준으로 1억이 급격하게 넘어가네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보다는 저렴한 2주택자는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 그리고 상계주공 6단지 58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작년에 615만 원을 내셨는데 올해는 944만 원, 내년은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3배 정도가 예, 예. 증가되는 예.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분은 아까 사례를 볼 때 종부세가 1억이 넘을 수 있다. 맞습니다. 최 교수님, 1억이 넘는 종부세. 결국은 그런 사람들 집을 좀 팔아라. 이제 정부의 어떤 의도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시장에 그렇게 매물로 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좀 부담은 될 거로 봅니까? 매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해에 만약에 1억 한 4, 5천을 갖다가 뭐 종부세로 내라. 네. 거기에다 또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예. 기타 또 여러 가지 세금도 있을 텐데 예.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부담이 가능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제 이러한 이제 어쩌면 약간의 정말 좀 비싼 집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합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한 6, 7억짜리 집, 예. 그다음에 한 뭐 8, 9억짜리 집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만큼은 아닐 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한편 이걸 가지고 또 다시 그러면 내가 못 버티면은 다주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도를 할 때 또 발생하는 또 거래 비용 세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익 형량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다주택을 해소하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의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본인의 어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뭐 최근에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라고도 들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뭐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거래가. 거래는 또 활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계속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사는 사람도 지금 사실 또 내가 사면서 또 이런 종부세 대상이라든가 고가의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없잖아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자체는 아직은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회계사님, 이렇게 세금 부담이 무거울 때 뭐 그런 분들도 상담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 그렇다고 팔까? 아니면 뭐 증여를 그렇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여가 꼭 유리합니까? 최근에 이제 증여에 관련돼서 증여의 취득세율 자체가 예. 3.5%에서 12%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취득세 증가 때문에 증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 다주택자 강남에 이제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이거를 매도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세만 뭐 8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중과세율로
맞게 되는데 이 양도세를 내고 파는 거를 선택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도세가 매우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한 비율로는 좀 더 많고요. 만약에 지금 강남에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매물은 양도세를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이주택이라든지 예, 예. 뭐 1세대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조차도 내년도 6월 1일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 대부분이 증여나 이런 걸로 종부세를 어느 정도 회피할 만한 예, 예. 그런 방법들을 취해 놓으신 분들만 남을 거기 때문에 매물이 6월 1일 이후부터는 또 내년 6월 많이 나오지 1일이 않아요. 양도세가 훨씬 더 중과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내년 6월 1일. 양도세도 중과되고요. 예.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5월까지는 양도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스케줄상으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매물이 다 나와서 거래가 될 것이고 실제로 뭐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매물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이 시장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게 목적이니까 양도세를 결국은 조금 낮춰줘서 좀 출구를 좀 넓혀주는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세금 부담을 감안한다면 그런 얘기들은 계속 논의가 예. 있어 왔고 예. 뭐 저도 사실 우리 방송국에 예. 와서도 그런 말씀 많이 뭐 피력을 했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시장의 매물이 좀 돌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공급을 좀 많이 하든가. 예. 그리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또는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보유하는 어떤 것들보다 양도할 때 세금이 어마어마하면 예. 그런 것들이 힘들다. 근데 정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6월 1일이 지나면 양도세가 훨씬 더 중과가 되니까 그 전까지 어느 정도는 그 다주택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고가주택을 좀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걸 해소해라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미 양도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현재도. 지금도. 그러니까 6월 1일이 지나서도 그렇지만 예. 6월 1일 전에 만약에 내가 양도해서 내놓는 매물들 보면 예. 실제로 지금 뭐 높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보유세 전체 총량보다 양도세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둘이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내 이럴 바에야 부담스럽긴 하지만 양도해서 세금을 뭐 한 진짜 5, 6억씩 7, 8억씩 내느니 그냥 보유세 더 어떻게든 뭐 내 소득을 어느 정도 연끌을 해서라도 내고 물면서 버티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버텨본다. 예. 지금도 비쌉니다. 지금도 거래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고가라서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급이 당장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라 해봐야 2025년이나 26년 정도 돼서 3기 신도시 32만 4천 가구 정도가 공급될 거니까.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는 오를 것이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가 그동안 뭐 정말 20몇 번의 어떤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공급 대책 다 쏟아냈지만 어쨌든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정책들은 시장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뭐 정부의 어떤 발표라든가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네. 누구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느냐면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 이게 뭐 7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1년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지금. 이게 저도 저거 매달 예. 저도 체크를 하거든요. 예. 저기 한국은행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경제 포털 쪽에 예. 경제 통계 시스템 쪽에 있는 통계인데 예. 매달 한국은행이 약 2,200가구에 대해서 예. 저 주택 가격 전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요. 예.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결과치를 내는데 저거 보는 방법 되게 간단한 게 예.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위에 있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네. 많아지는 건데 예. 이번에 보니까 130을 뚫었잖아요. 네. 그럼 예, 역대 이게 소위 말하는 역사적 전고점이거든요. 저 수치 자체도.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또 11월 19일 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뭐 그동안에 약간 희화되기도 했던 뭐 호텔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약발이 통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규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넓게 이번에도 그렇죠. 좀 넓혀놨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또 다른 도심의 리턴 효과가 있는 게 여기 가도 규제이고 저기 가도 규제일 바에야 어차피 정부가 여러 채를 못 사게 한다면 예. 그냥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똘똘한 한 채 쪽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똘똘한 한 채인 지역들은 대부분 집값이 좀 높고 그다음에 또 공급은 많지 않은 지역일 테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주택 가격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했을 때는 예. 훨씬 더 높게 응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예. 저런 지표들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정말 볼 수 없는 수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종합적인 세금 규제로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저 통계가 보여주는 그런 건가요? 전망지수. 전 그렇게 보고요. 뭐 사실 뭐 부동산 정책에도 약간의 햇볕 정책도 필요한데 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 교수님, 네. 그 이번에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납부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던가 절세 팁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 좀 해주실까요? 우선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납부를 미루지 않고 제때 납부하시는 게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을 덜 내시는 부분이고 기존에 내가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내년에 종부세는 올해 만약에 종부세를 내신 분이라면 훨씬 더 증가할 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내년 낼 종부세를 한번 예상 금액을 뽑아 보시고 내년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증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실행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증여하실 생각이 있다면 내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4월 말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증여할 때의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하실 분들은 내년 4월 말 전에 공시되기 전에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어떤 주택을 팔아야 종부세가 줄어들까라는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까지는 이 다주택 중과되는 종부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 채만 남을 게 아니라 조정 지역 한 채, 비조정 지역 한 채까지는 일반 세율이라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라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부부가 두 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상황이시라면 공동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도 두 채, 부인도 두 채로 봐서 그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높은 그래요?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아예 단독 명의로 남편 한 채, 부인 한 채 이렇게 갖는 게 세율이 낮아져서 종부세 부담은 훨씬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그런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주택으로 지금 등록을 하시면 또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따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회계사, 최왕수 건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